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요 뉴스들 한 발 더 들어가서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특히 중동 이슈가 뉴스를 뒤덮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국내 경제도 활발하게 돌아갑니다. 기업들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97% 급감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받아들었던 쿠팡. 창업주 김범석 의장이 첫 육성 사과까지 내놓으면서 사태 수습에 나섰죠. 이 와중에 이익뿐만 아니라 이용자 수 역시도 감소세를 멈추지 않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관련 분석 업체에 따르면 지난달인 2월 쿠팡의 이용자 수는 전달보다 6만 명가량 감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보 유출 사고가 터졌던 지난해 11월 역대 최다 이용자 수를 기록한 직후부터 12월과 1월 그리고 지난달까지 3개월 연속으로 이용자 수가 빠지고 있습니다. 정보 유출 이후에 쿠팡은 정부와 진실 공방을 벌이기도 했고 자체 발표를 통해서 정부를 성토하는 일까지도 불사했습니다. 이런 행보에는 어차피 이용자들이 쓴다는 자신감이 깔려 있었을 텐데 이 추세가 더 이어진다면 쿠팡의 자신감에도 균열이 발생할 것으로 건축됩니다. 지난해 4분기 LG생활건강이 코카콜라를 인수하고 국내 사업권을 획득한 지 20년 만에 음료사업부에서 첫 분기 적자를 냈습니다. 적자의 근본적인 이유는 사업주의 사업의 부진입니다만 2024년에 이뤄졌던 코카콜라 희망퇴직이 지난해 또 벌어졌던 게 뒤늦게 알려지는 등 일회성 비용의 영향도 받았습니다. LG생활건강 전사로 시야를 넓히면 희망퇴직이 3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에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전체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받았고 그리고 2024년에는 코카콜라에 함정해서 그리고 지난해 뷰티 사업부의 판매 직군을 중심으로 희망퇴직이 이루어졌다가 연말에 또 코카콜라에서 희망퇴직이 시행된 겁니다. 이런 비용 절감 노력이 재무구조 개선에 영향을 주고는 있지만 전체적인 상황이 쉽지는 않습니다. 지난해 LG생활건강의 판매 관리비는 2조 9,700억 원으로 4.1% 감축됐고 매출 원가는 1.2% 절감된 3조 2,1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만 실적의 근간인 매출이 6.7% 줄어들면서 효율의 악화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2006년 이후 처음으로 성과급을 주지 못해서 회사가 이렇게 어렵나 하는 불안을 키웠던 현대해상이 뒤늦게 격려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약 8%를 뚝 떼서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주가가 요동치고 있어서 정확한 금액 산정은 어렵습니다만 한 달 월급에 준하는 수준이 지급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자사주 소각 압박이 커진 상태인데 이를 직원들에게 주면서 명분도 실속도 챙기겠다는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더해 나머지 자사주 약 1,000만 주 중에 830만 주는 2년에 걸쳐 순차 소각하는 방안도 실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문제는 역시 주가입니다. 최근에 상법 개정 수혜로 현대해상의 주가가 급등했다가 이란 사태 이후에 그 상승분을 대부분 되돌려 놓은 상태인데요. 기업 주가의 핵심은 역시나 실적입니다. 직원의 보상과 주주가치 제고 등 어떤 목적이든 자사주의 활용이 의미가 있으려면 실적에 유의미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자세히 짚어볼 소식은 수치로만 안정돼 있고 체감은 안 되는 물가 이야기입니다. 먹거리 물가가 물가 체감을 자꾸 밀어올리면서 정부가 수사력까지 동원해 물가 상승의 범인들을 색출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유죄가 확정되기도 전에 기업들이 연이어 가격 인하에 나섰는데 이미 내린 곳과 아직 고민하는 곳들까지 먹거리 물가를 결정하는 기업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가격 인하에 나선 곳은 설탕과 밀가루 업체들 그리고 이들을 원료로 쓰는 제빵 업체입니다. 그런데 설탕과 밀가루를 재료로 쓰는 식품 업체들은 훨씬 많죠. 인하의 확산 여부가 관심인데 현재 상황 어떤지 짚어보겠습니다. 정대한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정 기자, 일단 제빵 업체들이 100개를 들었습니다.
네, 그 우선 상미당 홀딩스, 그 SPC 그룹이 운영하는 파리바게트와 CJ 푸드빌이 운영하는 뚜레쥬르가 다음 달부터 빵과 케이크 등 주요 제품을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두 업체는 구체적으로 다음 달 13일부터 단팥빵 등 빵류 가격을 최대 1,100원, 케이크는 최대 10,000원 낮출 계획인데요. 베이커리 업계 1위와 2위가 함께 가격을 내리면서 다른 기업들로도 가격 인하 움직임이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비싼 빵값을 지적한 이유로 이 같은 인하 결정이 나오면서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가 먹혀들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예.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빵값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엄청 비싸다고 하는데 그게 밀가루, 설탕 값 때문 아니냐. 전부는 아니겠지만 일부는 그런 요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대통령의 저런 이야기도 압박이 됐겠습니다만 실제로 빵값이 내려가는 데에는 밀가루와 설탕 가격의 인하가 한 몫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두 업체가 가격 인하에 나서게 된 건 주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설탕과 밀가루 가격이 떨어진 영향이 큰데요. 예. 구체적으로 삼양사와 사조 동아원은 제품 가격을 각각 평균 최대 6%가량 인하했고 대한제분도 일부 밀가루 가격을 5% 가까이 낮췄습니다. 특히 CJ제일제당은 지난 1월 밀가루 가격을 평균 최대 5.5% 내린 데 이어 지난달 26일에는 소비자용 밀가루 가격을 5% 추가로 인하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부의 물가 대응 이후 설탕은 16% 넘게, 밀가루는 8%가량 인하됐고 전분당은 16.7% 수준의 가격 인하가 이뤄졌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밀가루와 설탕 값이 내려가는 과정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네, 공정위가 이제 담합 의혹 조사에 착수한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예. 공정위는 CJ제일제당과 대한제분 등 7개 제분사가 지난 2019년부터 작년까지 밀가루 판매가 등을 미략한 혐의를 조만간 전원회의에서 심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2일 CJ제당 등 3개 제당사가 설탕 가격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총 4.8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는데요. 밀가루도 담합했다는 판단이 나오면 업체들은 최대 1조 1,60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각 제분사가 자발적으로 가격을 다시 정하도록 하는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려달라는 의견도 냈습니다. 네, 지금 공정거래위원회뿐만이 아니고 식품물가를 관리하는 주무부처들도 굉장히 분주하던데 이쪽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농림축산식품부는 주요 식품업계와 만나 회의를 열고 물가 안정기조에 동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4일엔 CJ제일제당과 대상 등 식용유 업체들이 참석했고 5일엔 농심 등 라면 업체들이 참여했는데요. 지난달 제분제당 업계의 가격 인하 이후 가공식품 물가를 관리하는 농식품부가 업계와 관련 회의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주에는 공정위도 주병기 위원장 주재로 교촌, 롯데, GRS 등 7개 외식기업과 회의를 열고 외식 가격 인하를 독려하는 등 정부가 업계 전반의 물가 안정을 촉구하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정 기자가 거론한 기업들이 식용유 업체들, 라면 업체들 이런 곳들인데 가공식품의 주재료인 밀가루와 설탕 가격이 앞서 떨어졌고 그것 덕분에 빵값까지 인하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지금 참여했다는 이런 라면이나 과자 업체들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라면과 과자 등의 업체도 가격 인하를 고심하고는 있지만 상당수는 아직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업계 추정치에 따르면 라면 원가 비중은 밀가루가 20% 수준이고 팜유가 20%, 포장재가 20에서 25%, 물류비 등 기타 비용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밀가루 가격은 인하됐더라도 팜유 등 다른 재료 가격이나 환율 등 다른 비용이 상승한 만큼 당장 가격을 내리기엔 난처하다는 겁니다. 그나마 라면 업계 중 오뚜기는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가격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팔도 측은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업계 1위인 농심은 원자재 품목별 가격 변동과 국제 유가, 환율 등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다는 입장입니다. 과자업계 중 롯데웰푸드나 오리온 등 제과 기업들은 아직 관련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다만 가격 인하를 고려 중인 오뚜기의 경우엔 작년 영업이익이 18.9%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가격 인하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농심과 삼양식품 등의 경우엔 지난해 영업이익이 2자릿수 성장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예. 식품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영업이익이 이렇게 해마다 이게 우상향으로 증가하는 통계치를 내놓고 있어요. 물가 때문에 고생하는 그 국민들을 생각을 해서 물가를 내릴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좀 고민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네, 지금 이익의 우상향 말고도 식품업계들은 비용이 많이 든다, 뭐 환율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식품업체들의 영업구조상 비용 부담이 큰 상황입니까? 네, 우선 매출 중 제조 원가가 얼마나 투입되는지를 나타내는 매출 원가율을 보면요. 예.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롯데 웰푸드가 전년 동기 대비 2.5%포인트 오르면서 약 72%를 기록했고 오리온도 2.2%포인트 상승한 63.4%, 오뚜기도 84% 가까이 올랐습니다. 최근 고환율과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라 원가 부담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영업이익률도 보면 롯데 웰푸드는 지난해 2.6%, 오뚜기는 4.8%로 한 자릿수에 그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에 따른 고환율과 유가 상승이 추가로 물류비 부담을 늘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에 식품업계들이 실제로 가격을 인하할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예. 원재료 이외에도 또 다른 원재료들이 있고 또 물류비라든지 중동발 어떤 여러 가지들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가격 인하는 점진적으로 그리고 아주 제한적으로 서서히 진행될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내수 상황이 좋지 않고 또 정부의 압박도 거세고 이러다 보니까 식품업계가 국내 대신에 해외에서 좀 더 열심히 사업을 하자 이런 경향들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식품업계는 국내 시장이 소비 심리 위축에다가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로 가격 인상 여력도 제한적인 만큼 최근 해외 시장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예. 전체 매출의 약 80%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삼양식품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0% 넘게 급증했고 매출은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해외 매출 비중을 40% 수준으로 끌어올린 농심도 지난해 영업이익이 약 1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030년까지 해외 매출 비중을 61%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 주 많이 본 경제 기사들 되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중동 사태가 전 세계를 휩쓸면서 증시부터 실물 경제까지 전방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원래 산적했던 문제들도 적지 않아서 전쟁 외에도 다양한 소식이 관심을 받았는데요.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먼저 화요일 기사입니다. 일을 하는데 소득이 너무 적다면 일할 의욕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럴 바에야 일 안 하고 정부 지원이나 받지 하는 생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국가 입장에선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경제 전반에도 좋지 않고 예산도 더 많이 들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겐 근로의욕을 유지시키기 위한 장려금을 주는데요. 정부가 이 근로장려금 제도의 개편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기사 많이 보셨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기사 보고 오겠습니다. 재정경제부는 근로장려금의 재산 요건에서 부채를 차감하는 방안의 타당성 분석을 준비 중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정부가 장려금을 지급해서 근로의욕과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맞벌이 가구를 기준으로 연소득이 4,4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33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지급 심사 과정에선 재산 요건도 살피는데 가구원 모두의 주택과 토지, 예금 등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문제는 대출 등 부채도 재산으로 계산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에 일부 전세대출이나 생계비 대출 등을 받은 이들이 제도 수혜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따랐고요. 국회에선 지난해 임대차 보증금을 위한 2억 원 이내의 금융기관 대출금을 재산의 합계액 계산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기로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연구 용역을 통해 전세대출이나 다른 금융기관 대출을 재산 합계액에서 차감하거나 현재 2억 4천만 원 미만인 재산 요건 기준을 2억 원 미만으로 낮추는 등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재산 요건 완화 방향을 따져볼 계획입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400만 가구 이상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고 4조 5천억 원 이상의 조세 지출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국회는 재산 요건을 완화할 경우 가입 대상이 늘면서 조세 지출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부채 차감 방안별 소요 재원과 근로유인 재고 효과 등도 심층 분석한다는 방침입니다. 재경부는 타당성 분석을 거쳐 하반기에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SBS 비지 김성훈입니다. 기사 내용 중에 맞벌이 연봉이 4,400만 원이면 장려금을 받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넉넉하다 싶기도 한데 정확한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귀속분 근로장려금은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발생한 105만 가구가 대상이고 소득에 비례해서 지급액도 달라집니다. 앞서 보셨던 맞벌이 연소득 4,400만 원의 경우 최소 지급액인 연간 3만 원을 받고 1,700만 원 이하여야 최고액인 연 330만 원을 받습니다. 단독 가구는 900만 원 이하에서 최고액인 165만 원을, 또 외벌이 가구는 1,400만 원 이하에서 최고 285만 원을 받는 구조입니다. 신청은 오는 16일까지고 국세청은 소득과 재산 등 지급 요건을 심사해 오는 6월 25일 지급할 계획입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중동 사태와 관련한 미국,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페인이 군기지 사용을 승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든 무역을 끊겠다며 보복 조치에 나섰습니다. 기사 보고 오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3일 백악관에서 독일 총리와 회담한 뒤 기자들에게 스페인은 형편없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에게 스페인과의 모든 거래를 끊으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미국이 스페인 남부에 위치한 로타와 모론 기지에서 연료 보급용 공중급유기를 포함한 15대 항공기를 전격 이전한 이후 나왔는데요. 앞서 스페인 정부는 이번 이란 공격이 미국과 스페인 간 국방협정 범위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유엔 헌장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국 내 기지 사용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스페인과 국방비 지출 인상 요구로 갈등을 빚어왔는데 이번에 스페인이 자국 내 기지 사용도 허용하지 않자 이 같은 부역 보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기지 사용을 거부했다가 마지못해 사용을 허용한 영국에 대해서도 만족스럽지 않다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란이 무기를 거의 다 써가고 있다던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미국은 현재 비축량만으로 전쟁을 영원히 매우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며 사실상 무제한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중동역 내 미국 전력으로 중동 전역에 대한 이란의 전방위 보복 공격을 계속 막아낼 수는 없다는 분석에 반박한 건데요. 이란 역시 최첨단 무기는 아직 손도 안 댔다며 더 오래 저항할 수 있다고 강력한 저항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이런 경제 위협에 스페인 정부는 EU의 일원이기에 개별적인 경제 제재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며 맞섰는데요. 이렇게 대서양 동맹 간 갈등이 계속되는 동시에 미국과 이란 전쟁은 점차 다차 방정식의 형태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라크 내 쿠르드족 반군 수천 명이 미국의 지원을 받으며 이란 국경을 넘어 지상전에 착수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는가 하면 겉으로는 강경 노선을 외친 이란이 미국과 물밑 협상을 시도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요일 기사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SK텔레콤이 코로나19 확산 초기 한국판 줌을 겨냥하며 야심차게 출시했던 영상회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적잖은 시간 공을 들였는데 결국 사업을 종료한다는 소식 많이 보셨습니다. 기사 보고 오겠습니다. SK텔레콤의 AI 영상회의 플랫폼인 미더스가 서비스 종료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당장 이달 말부터 신규 가입을 중단하고 다음 달 30일이면 모든 서비스가 멈추게 되는데요. 모바일과 PC 앱은 물론 이 접속 웹페이지까지 이용 채널이 모두 닫히게 됩니다. SK텔레콤은 기존 가입 고객도 4월 29일 23시 59분까지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서 탈퇴는 서비스 종료 전까지 진행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SK텔레콤은 2020년 8월 최대 100명까지 그룹 영상통화가 가능한 미더스 서비스를 출시했는데요. 정확히 5년 8개월 만에 서비스를 끝내게 됩니다. 회사 관계자는 고객의 선호도와 효용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에 대한 선택과 집중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고객이 늘지 않다 보니 서비스를 접는다는 건데요. SK텔레콤은 그간 미더스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각별히 공을 들여왔습니다. 단순 그룹 영상 회의를 넘어서서 300여 개 학교 원격 수업에 미더스를 제공하고 또 정보통신기술업체 더존 비즈원 플랫폼에 미더스를 탑재시켜서 B2B 시장에 진출하기도 했습니다. 줌이나 구글 미트처럼 별도의 앱 다운로드 없이도 초대 URL만 누르면 영상회의에 접속할 수 있는 서비스까지 내놨지만 결국 이용자 확대에 실패한 걸로 보입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SK텔레콤은 철수 형태로 나타났지만 엔데믹 이후 줌의 상황도 마찬가지로 좋진 않습니다. 줌의 지난해 매출은 46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3% 소폭 오르는 데 그쳤고 주가는 2020년 478.3달러로 최고가를 찍은 후 70에서 85달러 선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줌과 구글 미트 모두 단순 화상회의 기능을 넘어 인공지능 기반 업무 플랫폼이나 실시간 음성 번역 등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많이 본 경제 기사였습니다. 국내 주요 CEO들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국내 막내 은행인 토스뱅크가 행장의 연임을 결정했습니다. 2대 행장인 이은미 대표이사가 주인공입니다. 초대 행장이었던 홍민택 전 대표이사가 단임으로 물러났고 2024년에 이은미 행장이 선임이 됐으니까 이번이 첫 연임 사례가 됩니다. 연임은 이달 말 주주통회를 통해서 확정됩니다. 이번 연임의 원동력은 단연 실적입니다. 선임됐던 2024년 바로 첫 연간 흑자를 달성했고 지난해도 3분기까지 꾸준히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제도 있습니다. 재무팀 직원이 지난해 수십억 원대 횡령을 저질렀는데 은행은 2주 동안 이 사실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페이퍼 컴퍼니 등 따로 고도의 은폐 수법을 동원한 게 아니라 그냥 회사 돈을 본인 계좌에 넣었는데도 회사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재무 전문가 출신인 이은미 행장 아래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이 더 눈길이 가는 대목인데 연임을 확정한 이후 물론 외형의 추가적인 성장도 중요하겠지만 은행업의 특성상 정교한 통제 시스템 마련도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어머니와 자매 등과 상속 관련 분쟁을 벌이다가 1심에서 승소한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소송이 2심을 향하게 됐습니다. 지난달 12일에 1심 판결이 이루어졌으니까 즉시 항소라고 보기에는 시일이 조금 늦춰졌습니다. 가족사로 오랜 재판을 이어가는 모습이 구 회장 개인에게나 LG그룹에게나 적잖은 부담이 되는 만큼 적절한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시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결과적으로는 항소로 이어졌습니다. 구 회장 측은 1심 판결문의 비공개 처리도 요청하고 나섰는데요. 일반적으로는 패소한 쪽에서 열람 제한 신청을 하는데 이 경우는 승소한 구 회장 측이 제한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그만큼 상속 분쟁에 쏠리는 관심을 줄이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재판이 2심을 향하게 되면서 구 회장을 둘러싼 상속 리스크는 당분간 이어지게 됐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